녹두리 자연스럽게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가장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 제가 그날 TV 프로그램을 쫙 보는데 약간 멘탈 나가가지고 열심히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출구조사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할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녁 방송이 좀 힘들긴 했지만 뭐 근데 사실 이번 대선의 성격 자체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도 하고 저희가 워낙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뛰었다. 좀 이런 의미를 두고요. 근데 지금 저희 당은 사실 선거 그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이 내홍을 수습할 것인가 좀 그게 핵심이겠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이 참 흥미로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가 당시 2%대를 가져갔으니까 없다고 치면은 거의 1%밖에 안 늘었어요. 별로 안 늘었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의 어떤 결집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선거였기도 한데 본질적으로는 그 결집이 안 된 것도 이 3년의 업보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타까운 뭐 이제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건강한 야당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결과로 두고 좀 문제 해결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당이 어떻게 하면 이 2번 연속이나 탄핵을 당하는 이런 좀 참사로부터 앞으로는 좀 답습하지 않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해봐야겠죠. 솔직히 제가 웬만한 상황에서는 나름대로의 답을 늘 내는 편인데 지금은 아직은 별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아직 로드맵이 안 나오는 상태라 일단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경건했나요? 민영 씨가 이 정도로 이렇게 톤 다운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겸손했습니까? 두렵나요? 뭔가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뭐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두려우면 당근을 들어주세요. 이게 수사도 받아보다 보면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뭐 어디 뭐 불려갈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일단 지금 특검에는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그건 해당 없어요? 검찰 조사 받아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받아야 이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검찰 개혁주의자가 된다니까 검찰 한번 당해. 전 이미 검찰 개혁주의자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8%대를 기록한 8점 몇 프로였지? 8.34. 8.34. 저보다 정확하게 하시네요. 개혁신당. 네. 저희가 뭐 중소기업이었으니까 오히려 이번에도 뭐 갈목할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이제 비례득표수 받은 게 100만 표 정도였어요. 이번에 300만 표 가까이 290만 표를 넘게 받았거든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또 남죠. 우리가 우선 당선을 목표로 했고 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3당으로 10%를 넘어보는 기록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는 어쨌든 달성을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이 생긴 지 이제 겨우 2년 차 된 아주 신생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2년 차 만에 이 정도의 지지율과 뭐 이 정도의 이슈를 이끌어 왔다는 거가 우리 앞으로의 좀 가능성을 지켜봐 주십사. 저는 그 2017년 대선인가요? 2017년 대선에 유승민, 이준석, 이번에 이준석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뒤집어 넘어섰더라고요. 그때 유승민이 받은 걸. 근데 아쉬울 거 아니에요. 젓가락.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 좀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발언 자체가 뭐 워딩이 뭐 부적절했다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었어도 10% 넘었을 텐데 이 생각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뭐 제가 그런 거는 뭐 판세 분석을 잘 못하겠고, 뭐 선거 전략적으로는 좋지가 않았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뭐 이제 당선이 되신 이재명 후보가 뭐 표를 잃을 수는 있어도 이런 걸로는 그 표가 우리한테 오는 전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정말로 당선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뭐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당세 성장을 위해서 이번에 10%나 15%를 목표로 간다고 하면 절대로 안 나왔어야 될 전략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그걸 쓰는 걸 보고 이준석 후보는 진짜 자기가 당선되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뱉은 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한 점에서 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기쁘다고 합니다. 아이고. 민주당은 이거 뭐 따로 넋두리가 필요가 없겠죠. 이제 소감이죠, 소감. 감상평. 해도 되나요? 네. 일단 1,720만 명 이상이 이 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저는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720만 명이 선택해줬다는 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많이 지지해줬다가 아니라 이건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수현 의원께서 말씀 표현하신 건데, 그러니까 1등이랑 2등, 그러니까 저희랑 김문수 후보 차이가 8.27% 차이 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8.34%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0.07%진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정도 졌다는 생각으로 주권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 너무 와닿았고 또 재수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지금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해주세요. 돼요. 저희는 네. 할 말 없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당 내에서 혹시나 그런 주권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좀 어긋나거나 이럴 때 늘 계속 쓴소리하고 그런 역할 할 테니까 조금 지켜봐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뭐요? 전 기자인데요, 뭐. 아니 뭐 그래도 생각은 하잖아요. 그냥 뭐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5시까지 전 깨 있었어요. 출구조사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12%인가 차이가 났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이번에 KBS, MBC, SBS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그딴 식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네. 십몇 억이나 쓰고 말이야. MBN이 이번에 재미봤어요. 잘 MBN 맞췄죠, 그한 맞췄죠. 돈 30분의 1도 안 썼을 텐데 그보다 한 50분의 1이나 썼을 텐데 그렇죠. 제일 많이 맞췄잖아요. 그래갖고 보면서 저는 12% 보고 나서 아이고야 이러고 물론 뭐 제가 뭐 여기서 다른 입장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아시겠죠 뭐.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새벽에 한 4시쯤 깼나? 근데 생각보다는 표 차이가 좀 줄어도 있더라고요. 초반에 또 계속 네. 김문수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그 투표 초반에 저희 사전 투표 같이 갔잖아요. 사전 투표 먼저 까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김문수가 더 많이 나오고 계속 좀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계속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때 민주당 분위기 어땠어요? 그 개표율 10% 넘어가는 순간 바뀔 거라고 다들 별로 아무 그냥 네. 그 정도. 그건 나도 그 정도 생각했을 것 같아. 딱 10% 넘어갈 때 역전되고 15% 넘어가서부터는 그냥 쭉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약간의 그 최종 결과와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죠. 전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박미영 대변인 궁금했던 게 왜 네. 안철수 의원 빼고는 앉아 계셨던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출구조사가 너무 암울해서 뭐 네. 그러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앉아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방송 때문에 자리를 못 지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이번 대선을 임하는 좀 마음가짐을 또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솔직히 네. 정말 진지하고 이게 뭔가 좀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임했는가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그 장면을 또 보고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파편화된 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일극 체제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다 보니까 우린 다양성이라고 포장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갈등과 분열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좀 총체적으로 그런 분열의 연속이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이제 그 자리에 하나둘 자리를 채워나간다라는 심경으로 다시 바닥부터 쌓아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1라운드 끊고 가겠습니다. 너무 우울한가? 아니 뭐 그 정도 우울했으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앉아 있는 거 보고 네. 또 안철수는 요즘 진짜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유세 때도 네. 다 모였을 때 안철수 의원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진짜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걸 상대 정당에서 안철수 의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비판했었는데 이번 대선 때 좀 뭔가 드디어 무르익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진짜 착하신 분 착하신 분 표현이 맞나? 사실 저희는 저희 매일신문 제가 뉴스 캐비넷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1호 게스트가 안철수 의원이어가지고 다들 이런데 이딴데 안 나온다라고 하셨을 때 유일하게 저희 잘 지켜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생 까방권 저에게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님한테는 콜백이 안 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바쁘시겠구나. 이분은 바쁘실 거다.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예. 원래는 콜백이 안 오면 찾아가는데 안철수 의원은 안 찾아가요. 찾아가잖아요 맨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처음에 지금 13분 정도 날라갔다. 인사 얘기 좀 해볼게요. 인사.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김민석 총리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뭐 많이 아실 거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행안부 장관에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인사들도 이제 알아서 많이 나오겠죠. 일단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기자님부터.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김경수 행안부 장관 이건 놀랬어요. 사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유력이지. 그래도 조선에서 이렇게 대안놓고 썼으면은
뭔가 이제 뭐가 있을 텐데 그거 보고서 이게 되게 불편할 텐데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 마음이 불편하다고? 뭐 양쪽의 마음이 양쪽 다 다? 불편할 네. 텐데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성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쪽과 문재인 쪽의 이 서로를 싫어하는 그 감정은 국민의힘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정말로 싫어요. 예, 당 파서 나올 정도로 싫어하는 그 정도인데 윤한 정도로 비염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잘할 것 같은데요. 하는 빠져나가지 않잖아. 근데 이낙연처럼 이렇게 막 야씨 나가자 하고 이 정도로 당팔 정도로 하고 정말로 나가자가 개혁신당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인가? 저희가 아니, 뛰쳐나왔죠. 그게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쪽 사람을 기용하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안 좋은데 요번에 그렇게 그냥 바로 행안부 장관으로 이렇게 더더구나 경선에서 경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행안부 장관을 하는 거 보고서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거를 과연 김경수 지사가 억셉트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제가 나름 저도 취재해 보기로는 오래 전부터 이미 또 약간 누구랑 누가요? 아니 그 김경수 지사께서 김경수 지사님이랑 많이 우리 또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님이랑 다 이게 멀어졌다고? 그렇게까지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사이가 원만해졌다라고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뭐 저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서 가면서 네. 사면 복권 안 시켜줘가지고 김경수 지사 사면 복권 안 시켜줘서 열받은 사람이 김경수랑 한동훈 둘밖에 없어요. 아 맞잖아.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민주당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김경수 전 지사 등으로 친문을 포섭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단 있었던 인사, 뭐 총리, 비서실장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된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놀라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행안부 장관을 만약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키워주는 거잖아요. 내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 이 인지도와 네임밸류에 비해 정치적 경력이 매우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비서관이었다는 거 말고 경남지사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치적 경력이 없어요. 그런데 장관이라는 경력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김경수 전세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되는 경력일 텐데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만약에 진짜 이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를 한 거라고 보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사실 친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파색이 매우 옅은 사람이고 그래서 총리는 본인과 호흡을 맞췄던 사람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호흡 맞춘 사람을 전 그래서 쭉 그냥 친명으로 그냥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비서실장의 강훈식 내정하는 거 보고 뭔가 좀 탕평을 하나라고 했는데 행안부 장관 지금 김경수 지사 나오는 거 보고 와 진짜 파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지금 느낌이 드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정무수석에 지금 김병욱 전 의원 아니면 우상호 전 의원 둘 네. 그것도 한 명 친명 한 명은 또 개파색이 없는 분이니까 진짜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당내 뭐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렸던 인물들 있잖아요. 지금 많이 이제 대부분 정리가 박용진. 됐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저도 대표적인 수박이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글쎄요 뭐 누구 어디까지 뭐 기회가 되고 그럴 걸지 모르겠는데 좀 떠오르는 수박이 또 누가 있지? 그러니까 일단 김경수 그분들 수박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비명 쪽을 지금 일단 기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정도로 충분히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얼마나 더 빨간 수박을 찾으시는 건지. 모든 사안을 엄중히 지켜보는 그분이요? 네. 아이 말도 안 되지. 그분은 빨간 당과 함께 네. 손까지 잡았는데 어떻게? 네. 껍데기 벗긴 지 좀 됐죠 이제. 우리 박미영 대변인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거론된 인물들이 또 이 중에 다수가 또 우연찮게도 전과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보셨을 때 일단 분석을 먼저 해보고 평가를 해볼게요. 일단은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실세는 비서실장보다는 물론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속, 의전, 인사예요. 근데 보니까 부속 의전 인사는 소위 성남 라인들이 다 가져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의미는
핫바지 역할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라인들 심기 건들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자리 잘 지켜라 이런 의미. 그리고 이제 70년대생 비서실장을 앉힘으로써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 근데 비서실장이 누구냐에 따라 총리보다 힘이 원래 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렇죠. 예. 지근거리에서 모시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부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총리 김민석 수석 최고가 더 다선이죠. 강훈식보다. 그리고 선수도 높고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도 훨씬 가깝고, 그러니까 총리와 내각에서 직통을 하겠다, 직거래 하겠다 이런 의미를 읽히고 비서실장의 그립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바지로 몰아버리네. 뭐 제 폄하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의도를 봤을 때 그런 의도로 읽힌다. 그러니까 실세 비서실장으로 뭔가 이제 60년대생 비슷한 또래의 뭐 다선 정치인 출신을 앉혀가지고 이렇게 뭔가 투닥거리고 싶진 않다. 저는 그런 의중으로 읽혔어요.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보다 더 훨씬 실권이 낫죠. 없을 것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은 실권 많았어요. 거의 저희는 관료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솔직히 근데 저는 이 보수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인사 그럼요, 99%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들이 정말 쎄빠지게,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할까, 쎄빠지게 선거 뛰어가지고 정권 창출을 했는데 막상 정권 창출되자마자 고생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관료 출신, 교수 출신, 검사 출신들 다 들어와서 나 실장, 나 수석, 나 뭐 의전, 나 인사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대표도 이광섭 실장은 그 중에 제일 낫고, 그러니까 그냥 모피아 출신들한테 거의 정권 헌납하고, 제가 오죽하면 대통령실 나올 때 내가 교수 관료 검사들 뒷바라지로 들어왔냐, 제가 그 얘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매우 그냥 포멀하다. 그러니까 무난하고 통상적으로 정권의 어떤 정무감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딱 부합하는 인사인데, 근데 사실 민주당은 늘 그렇다 보니까 정책에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민주연구원장 출신이 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책실장 하마평도 교수들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정책실장이나 좀 총리가 정치인 출신이라면 경제부 총리, 사회부 총리라도 좀 확실한 전문가, 그리고 좀 기재부의 그립감이 있을 만한 사람을 데려와야 좀 밸런스가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은 좀 배워야 돼요. 혹시 다음에 또 정권을 잡게 된다면 제발 정치인 출신도 좀 존중하고 데려다 쓰고, 이 관료 교수 정당을 탈피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나중에 청년 최고 가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청년 최고 나오시나요? 전당대회 하는 것도 확정 안 됐습니다. 아니 나오시나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네. 메이트가 누구냐에 따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김문수 단독 박민영 출마. 후보와 네. 함께 메이트 해갖고 하는 건 어때? 김문수 후보 나간다고도 안 하던데요. 안 나간다. 만약에 청년 지켜보겠습니다. 최고를 출마하게 된다면 무슨 출마 선언문을 쓰실 건가요? 출마 안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아직 의심이 없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 최고 선회에서 지금 어떻게 일반 최고. 일반 최고 나간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 나갈 생각은 아니죠? 이런 분위기구나. 왜 이러시는 거야? 저 만 힘들어요. 45세 저 힘들어요. 청년 나가면 되잖아. 저 지금 굉장히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니라고 안 하시네. 출마 쉽지가 출마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일단은 좀 당이 새로 구심점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구심점을 박민영 하겠다. 제가 구심점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에 좀 약하구나.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제가 보니까 김병욱 의원이 홍준표 총리, 유승민 부총리, 이준석 대표를 운영했다면 이렇게 무슨 김병욱이요? 성남? 국민의힘 김병욱. 옛날 포항. 국민의힘 김병욱, 국민의힘 포항 김병욱. 김병욱. 포항. 그렇더라고. 그랬고 이렇게 맞나?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앞에 박미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과 같이 그 네.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했던 인사들이잖아요. 특히 우리 대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고맙다 공치사나 뭐 농공행사가 하지 못할 망정 정말 뭐 어거지로 무혐의나 처리나 악성 루머 뒤집어 씌워서 내쫓았잖아요. 그러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당연히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성 경쟁만 하게 되고, 결국 내가 무슨 공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가 아니라 뭐 윤이라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면 뭐 좀 뭉개져도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망가지다 보니까 좀 조직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약해졌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지선을 이제 치를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선 대승을 했고요. 그때는 정말 잘 되는 집이라는 건 이런 분위기구나 하는 분위기가 힘 내부에 있었어요. 그렇지. 예. 이래니까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되는 거구나. 그 선순환이 도는 거구나. 근데 그 선순환은 불과 뭐 몇 달도 되기 전에 악순환으로 돌려놨으니까, 얘기하신 게 그 선순환이 돌았을 때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한다면요, 뭐 당연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셨지만은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엄중한 일 다음에도 사실 득표율이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해봐야 다 소용없지만 그렇게 했다라면 뭐 정권 연장 되지 않았을까 보수 정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보니까 존잘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전당대회 나가시나요? 아 저희도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군요. 네. 아, 해야 저 될거 어를 아니에요. 빼놓고 있어가지고 까먹고 있었는데 전당대회 저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지금 고민인 사람. 나간다니까요. 저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대기업은 하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다면 반대로 우리는 야 네가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건데 저는 안 나갈 겁니다. 예. 하고 싶으면 얼추 다 할 수 있는 구조 아니에요, 사이즈가? 그래도 이제 뭐 이번에 저희 당원도 한 2배 정도 늘었고 뭐 네. 여러 인사들도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이전보다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3당의 어떤 지도부라는 거는 그거를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는 희생하고 그런 것만 더 큰 자리다 보니까 그런 각오가 내가 되어 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을 때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김상욱 의원과 허은하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네, 뭐 그런 들리는 소문 없나요? 그러니까 김상욱은 뭐 의원이니까 그런데 허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디서 뭐 홍보실에나 뭐 이렇게. 뭐 글쎄요 청와대를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김용남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방선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어. 근데 뭐 그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꽃길 깔아드릴 수는 없고 다 경선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사례를 보고 다들 오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경선했잖아요. 그리고 친명이랑 붙었어요. 그러니까 친명이랑 제대로 붙어가지고 거기서 경선을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당성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만약에 뭔가 지방선거든 뭐든 출마하고 싶으면 다 경선하셔야 됩니다. 바로 팽. 이현주 의원은 그 뭐 중기벤처부 장관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는- 청문회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민주당 힌트 드리는 거예요. 경기 남부청에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경선 뭐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민주당이 비순자 우대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좀 이 사람의 근데 이제 그 포맷에 맞는 좀 적재적소에 잘 기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고민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조금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려면 당내에 어떤 좀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겠느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는 생각이 저는 막연한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중도 보수라는 포지션을 좀 새로 만들어서 우리 일본처럼 해보면 어떨까? 자민당.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알아서 분열하면 회복이 안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까지 품겠다 그런 메시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을 좀 선제적으로 데려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민주당 참 무섭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무섭다. 우리는 미래 비전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내일 누가 지금 대표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암울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경각심을 갖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겁니다. 지도부가 되셔서 약간 출마의 변 같은데요? 그렇죠. 비전을 그래서 가져야 한다. 네, 지금 가져야 지도부는 한다. 비전이 없다. 넘어갈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런 얘기예요? 힘듭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파트너 한번 하셔서 네, 출마를 하신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정도면 저는 그래도 정도면 젊은 구심점으로 그렇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대통령실 출신이라서 역시 언어의 힘이 딱 느껴집니다. 제가 이 정도면 방송 끝날 때쯤 이제 출마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힘드네요. 다음 방송 주면은 아마 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도 보수로 원하셔서 왔습니다. 유독 타이 색깔이 오늘 눈에 들어요. 그렇지. 이게 이거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는 색깔 타인데. 왜 이러신 거예요? 딱 해서. 제가 그래도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뭐 당분간 저도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서 기사 계속 킬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 맞아요? 네? 진짜 허니문 기간 좀 갖자고 해서 알겠어요 이러고서 그냥. 그렇죠. 실망하시겠네. 민영아, 내가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그러게요. 엄청 잘하시네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엄청 잘하시네요. 이동재 최고의 문제는 자기가 웃긴 줄 안다는 게 최고 문제입니다. 나 방금 좀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웃겨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당사자는 슬펐습니다. 좀 너무 슬픈 눈으로 지금 그게 아니 뭐 괜찮아요. 밥 잘 먹고 잘 삽니다. 저번 주에도 잠 안 오신다고 막 얘기해요. 좀 있으면 그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뭐. 아니. 아. 하시죠. 아니, 누가 먼저 수사받나? 아니에요. 저는 걸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저도 뭐 무슨 없어요. 소리입니까? 근데 이제 수사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또 이제 내용들이 좀 있었죠. 이제 첫날에 일단 뭐 면소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재판 중지법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출구조사에서 재판 계속해야 한다라고 밝힌 그 퍼센티지가 63.9%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여론조사 그렇게 정확하진 않은 여론조사지만 그래도 63.9면은 뭐 그원저리겠죠.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가 또 인정이 됐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갈 수 있겠냐라고 이준석 후보도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뭐 재판 안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뭐 중론이긴 하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법조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설왕설래했죠. 이게 조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소출을 받지 않는 거는 뭐 자기가 임기 중에 했던 거 소출을 안 받는 건데, 그럼 뭐 이전에 했던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내가 왜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모르시고 이재명에게 투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재판을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화 못 받고 있잖아요. 트럼프 트럼프 안 그래도 이따 하려고 헬로가 안 되고 있잖아요. 헬로가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미 동맹으로 이제까지 왔었던 전통이 다 어떻게 보면 깨진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도 전화를 해줘서 헬로 했던 게 이제 미국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예 요거를 부셔버린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하면 야 이거 반미 노선으로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려면 사람들이 딱 뭉쳐야 되죠. 왜냐면 미국에서 이거 하나 걸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경제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면 그때부터 봉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지금 봉기가 되는데 제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잡힐 만한 꼬투리가 뭐냐면 이 사법 요 문제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차라리 정면 돌파하고, 이걸 정면 돌파하지 않은 미국의 위협에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난 뒤집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면 돌파라는 건 재판 받겠다? 떳떳하게 받는 거지. 떳떳하게 받고서 튀어나오든가 뭔가 하나. 떳떳하게 재판 받으면 중간에 선거 또 해야 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지금 미국에서 저 정도로 위협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권이 망하는 건 실생활이 무너지면 망해요. 아파트 값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재산 중에 60-70%가 아파트나 토지 주택에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면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그걸 건드리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이거든.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그 명분이 안 생길 것 같다.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뭐 재판 받아야 됩니까? 뭐 중지법이라든지 그다음 면소법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그 조항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쟁을 해왔던 거고, 2017년 때는 서로 입장이 바뀌었었죠. 그렇죠. 그때는 홍준표. 저희가 이건 유지돼야 된다고 말하고, 그쪽에서 국힘에서는 이거 중지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해석이 달리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고 선택을 한 거면 이거는 법으로서 뭔가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왜냐면 지금 대법 그 사법부에서는 이거 우리 재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그 재판 중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냥 총대 메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신에 면소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 그거는 저는 이렇게 속도 낼 필요가 없다. 속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컨트로버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왜냐면 이거는 그 위헌 소송을 한 몇 번 받았던 거잖아요, 내용이. 거기서 일단 판단을 안 내려줬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줬고,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법안 통과로 그냥 바꿔버린다? 저는 그거는 국민적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면소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은 속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협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립 서비스죠. 단독이잖아, 단독.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명분은 나에게 가장 불리한 옵션을 택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럼 네, 정치인들은, 박민영 네.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최고 박민영 대변인. 아 일반 최고라니까요. 아, 일반 최고. 박최고 네, 박민영 대변인입니다. 최고 대변인. 네. 근데 참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43%가 재판 계속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막연하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무조건 유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고 양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지만 내가 당신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약간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좀 국민들의 판단은 나와 있어요. 재판 받는 게 맞다예요. 근데 이걸 민주당이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불신이 커지겠죠. 반발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는 사실 국민의힘은 심판을 엄밀히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받았고 정치적으로 또 받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거예요. 한동안은. 더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도 지금 강의 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당도 책임 있다. 민주당도 책임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책임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입법 행정권을 독점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의사결정들은 오로지 민주당의 책임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은 글쎄요. 참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동안 정말 큰 실수 안 하고 숨만 잘 쉬고 있어도 국민들의 심판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